늙은이의 망상이라고요? 이정호 씨는 항상 수상한 사람을 보신다니까요? 호텔 보안팀장의 조롱이 경비실에 울려 퍼진 그날 52세의 늙은 경비원은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일자리나 빼앗는 할아버지라고 비웃었죠.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불과 몇 시간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장성 20명이 일제히 그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경건한 침묵에 빠졌죠. 방금 전까지 조롱받던 늙은 경비원이 50년 전 혼자서 북한 특수부대 세계 소대를 막아내 미군 한개 연대를 구한 전설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무공훈장과 의회 명예훈장이 그의 가슴에 달렸어요. 퇴직 압박에 시달리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으로 밝혀진 거죠. 그를 무시했던 보안팀장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무시했던 한 늙은 경비원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15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준 생체 시계는 지금도 정확했어요.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자 오래된 부상이 저를 반겼어요. 오늘도 멀쩡하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쇠약해진 영웅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52세. 한때는 최정예 특수부대 대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호텔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퇴역 훈장과 낡은 군복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매일 아침 50개의 팔굽혀펴기는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30개, 40개. 마지막 10개를 채울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쉬운 마지막 한 개를 끝내고 숨을 고르며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블랙스톰 작전. 북한 특수부대 세계소대가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침투했을 때였죠. 저희 부대는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독으로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네. 스스로를 향한 쓴웃음이 나왔어요.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다들 말했지만 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왼쪽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깊은 밤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토스트.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냉장고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민수, 캐나다에서 일하는 딸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미영의 사진이 있었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사진 속 미영은 대답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버릴 수 없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기술로는 민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결국 경비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해외 유학길에 올랐어요. 이제는 가끔 오는 영상통화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떠세요? 항상 같은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좋아, 걱정 말거라. 실은 좋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때로는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죠. 아이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메었죠. 경비원 유니폼은 현장에서 갈아입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모습을 정돈하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를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기 전이라 역은 한산했어요.
지하철에 오르자 익숙한 흔들림이 저를 반겼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새 정거장째에서는 거의 10,000원이 되었죠. 젊은 직장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군에서는 모두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호랑이 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지금은 그저 자리를 양보받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충분히 설 수 있어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걸었어요.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친 김 씨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정 선배님 오셨어요? 네,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조용했어요. 다만 1214호 손님이 새벽에 소란을 피웠는데 이미 프론트에 보고했습니다. 꼼꼼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는지, 비상구는 이상이 없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이런 세심함은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었죠.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시작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기적으로 건물을 순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오전 순찰 중 특이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로비에 앉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군 생활에서 길러진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지나치게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다가가 물었어요. 남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 있어서. 무언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죠. 저는 경비원일 뿐 수사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자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혼자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군에서도 항상 혼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빠, 저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었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했죠. 정말?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지연이도 올 수 있을까? 지연 누나는 아직 모르겠대요. 회사 일이 바빠서. 통화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데 아까 본 수상한 남자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CCTV 모니터실로 돌아와 두 남자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7층에는 주로 VIP 고객들이 묵었죠. 최근 투숙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민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스톰 작전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제가 보호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제 눈앞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저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그는 군을 떠났고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민호는 이 호텔에 묵고 있었고 수상한 두 남자가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지? 모니터를 통해 17층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는 1703호 앞에 서 있었어요. 박민호의 방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블랙스톰 작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귀에서는 총성이, 코끝에서는 화약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 17층으로 올라가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과거의 군인 정우라면 망설임 없이 직접 확인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호텔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제 전우였어요. 한 번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없어야 했죠. 무전기를 들고 관리팀에 연락했습니다. 17층에 수상한 인물 발견. 지금 확인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새로운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전사가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7층에서 돌아온 후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두 남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었어요. 박민호와 짧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릅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마자 최민수 보안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정호 씨,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목소리에 담긴 비아냥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최민수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30대 초반의 젊은 팀장이었어요. 경비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이유로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죠. 17층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이정호 씨는 항상 수상한 사람을 보신다니까요. 직업병인가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의 망상인가요? 비웃음 섞인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은 일상이었으니까요.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최민수가 나가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몇 달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퇴직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모니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보니 20대 초반의 젊은 경비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팀장님 표정 봤어? 진짜 열받았나 봐. 그러게. 정우 아저씨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셨대. 나이가 저 정도면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뺐고. 맞아. 지난번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것도 봤잖아. 저러다 큰일 나겠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아니, 슬픔이었어요. 한때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일자리를 빼앗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화를 내봤자 제 입지만 더 좁아질 뿐이었죠. 묵묵히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확하게 썼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호텔 부서장 회의가 열렸죠. 최민수는 보안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호텔 곳곳을 살폈어요. 특히 사각지대를 주의 깊게 봤죠. 3층 비상계단 입구, 지하 주차장 구석, 직원 출입구. 저는 이 호텔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차장 모니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차들 사이를 서성이고 있었죠. 그의 행동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차를 찾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노리는 듯 했죠.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수상한 인물 발견. 확인 필요합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보고를 무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국 스스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눈이 얼마나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는지, 제 직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작은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죠. 담배꽁초를 주워들어 살펴봤습니다. 외국산 담배였어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종류였죠.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좀 더 살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최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험악했어요. 또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셨네요. 이번 일은 총지배인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주차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최민수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방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고령 직원 교체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정호 씨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제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힘겹게 물었어요. 최민수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고 기술에 취약하고 현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젊은 직원들은 이미 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요. 이정호 씨는 컴퓨터 기본 조작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억울했어요. 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할지 몰라도 사람의 행동과 표정에서 위험을 읽어내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 기술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최민수가 나가고 나서야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이 일이 제 유일한 삶의 의미였는데 그마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식당에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락을 꺼내 경비실 구석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직원들이 웃고 떠들며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죠.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예쁘게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산 심심한 반찬뿐이었어요.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2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군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문득 블랙스톰 작전 당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정리하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어요. 그때 CCTV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봤던 검은 코트의 남자였어요.
그는 이번에도 로비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20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남자가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는 즉시 일어나 그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7층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17층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17층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박민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민수에게 보고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또 무시할 겁니다. 늙은이의 망상이라고요. 일단 혼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들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후 내내 17층을 주시했습니다. 두 남자는 1시간 후에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서두르는 듯 했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자리를 떠나기 망설여졌어요. 이대로 가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았죠.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했습니다. 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야간 근무자 윤 씨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정호 선배님. 신경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관심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짐을 챙겨 퇴근길에 올랐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들은 고령 직원 교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달 후면 저는 이곳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피곤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최민수의 비웃음, 젊은 직원들의 뒷담화, 그리고 17층의 수상한 남자들.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만난 박민호는 왜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함께 목숨을 걸었던 작전이었는데.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블랙스톰 작전, 박민호, 수상한 남자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이미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죠. 지하철이 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호텔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윤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 선배님, 큰일 났어요. 1703호. 박민호 씨가. 순간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망설임 없이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박민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15년 전과는 달리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어젯밤에 끊긴 전화는 오해였습니다. 윤 씨가 말하려던 것은 박민호가 다른 방으로 옮겼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은 오늘 아침까지 저를 따라다녔죠. 새벽 4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한미동맹 전략회의 마이너스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어요. 우리 호텔이 그 장소로 선정된 것은 높은 보안 수준과 시설 때문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침 5시 30분 호텔 정문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비 구석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이어폰을 착용한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그들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경비실로 향하는 길에 최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상기되어 있었어요. 늦지 않게 왔네요. 다행이군요. 평소의 비아냥거림 대신 차가운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특별 상황이니까 모든 절차를 2배로 철저히 해주세요. 특히 주차장과 후문 쪽 감시를 강화하고요. 미국 측 인사들이 오면 로비에서 정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들어섰습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니 이미 호텔 주변에는 경찰차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보안 레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였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미군 장성단 도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회의, 저녁 7시 만찬. 오늘 하루는 긴장의 연속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침 8시 호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최종 점검 미팅을 가졌습니다.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오늘은 우리 호텔의 명예가 걸린 날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와 보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가 보안팀을 대표해 발언했어요. 전 구역 3중 보안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했고 CCTV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VIP들이 사용할 20층은 특별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바빴어요. 호텔의 취약점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었죠. 주차장 사각지대, 후문 근처 담장, 서비스 엘리베이터. 저라면 어디로 침투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주차장 순찰을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군 시절 작전 나가기 전에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과 비슷했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낯선 차량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는데 번호판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죠. 의심스러워 차량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좌석 밑에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 옆으로 뭔가 전선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수상한 차량 발견. 지하 주차장 시구역입니다. 확인 필요합니다. 최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수상한 차량이라고요? 이정호 씨,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혼란을 주지 마시고 자리나 지켜주세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되어 있고 내부에 수상한 가방이 있습니다.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경찰이 이미 다 체크했을 겁니다. 자리로 복귀하세요. 무전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차량의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라도 증거를 남겨두어야 했죠. 경비실로 돌아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문 쪽에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경찰 오토바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성들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죠. 시계를 보니 9시 50분. 예정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듯 했어요. 급히 유니폼을 정돈하고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최민수의 지시대로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에는 이미 호텔 고위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출입구 오른쪽이었어요. 자리에 서자마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호텔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위급 행사는 군 복무 시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20대의 검은 차량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각 차에서 군인들과 정장 차림의 관리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급 계급장이 달린 미군 장성이었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 한국계 미국인으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었죠.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절로 경의가 느껴졌습니다. 장성들이 로비를 지나갈 때 데이비드 김 중장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참모에게 뭔가 물어보는 듯 했죠. 하지만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VIP들이 모두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민수가 다가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회의장 앞 복도로 가세요. 거기서 감시를 계속하시고요.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 임무는 복도 끝 비상구 앞에서 감시하는 것이었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최민수가 일부러 저를 한직에 배치한 것 같았어요. 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살아났어요. 복도의 모든 출입구, 환기구, 전기 배선 등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어디서 위험이 올지 예측하고 있었죠. 오후 내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다른 경비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긴장을 풀었지만 저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위험은 항상 방심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 시간이 흘러 저녁 7시, 만찬이 시작됐어요. 저는 연회장 입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을 살폈어요. 테이블마다 미군과 한국군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중장은 중앙 테이블에 있었어요. 그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제 쪽을 보고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민호였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연회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심지어 눈이 마주쳤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말을 걸어볼까? 결국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시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정말로 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15년 전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블랙스톰 작전에서 우리는 형제처럼 서로를 지켰는데. 정호입니다. 이정호. 블랙스톰 작전에서.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못 아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지나쳐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 그는 박민호가 맞았어요. 얼굴이 조금 변했을지언정 제가 그를 잘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박민호는 연회장에 초대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시민이 이런 고위급 보안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는 군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주차장의 수상한 차량, 데이비드 김 중장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저를 모른 척하는 박민호.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블랙스톰 작전 당시와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도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우리 부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최민수에게 보고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또 저를 무시할 겁니다. 늙은이의 망상이라고요. 결국 혼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찬이 한창일 때 화장실을 찾아가는 박민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화가 필요했죠. 정말로 그가 저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 모른 척하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호텔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경보음과 함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재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박민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비상등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오늘은 단순한 회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을 운명의 하루였죠. 경보음은 허위 경보였습니다. 전기 시스템 오류로 인한 단순 사고였어요. 호텔 기술팀이 신속하게 대응해 15분 만에 상황이 정상화됐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박민호의 손에 든 것은 총이 아니었어요. 휴대폰이었죠.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여전히 저를 모르는 척했죠. 그 순간에 혼란이 가라앉고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박민호는 왜 저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한 걸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최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이정호 씨,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실수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또다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저 미소로 받아넘겼죠. 오늘 같은 날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VIP들이 나가실 거예요. 로비에서 배웅 준비해 주세요. 지시에 따라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리에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성공적인 행사의 마무리였죠. 로비 중앙에 서서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장에서 내려오는 고위 인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먼저, 그 뒤로 한국 측 인사들이 뒤따랐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미군 장성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눈빛이 변했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뭔가 물었고 그 사람도 저를 바라봤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가까이 다가온 그는 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자세, 설마 이정호 대위님이십니까?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보다니. 하지만 저는 데이비드 김 중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만. 데이비드 김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윌리엄, 로버트, 여기 좀 와보게. 믿기 힘들겠지만 이정호 대위를 찾았네. 순식간에 여러 명의 고위 장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윌리엄 브라운 대장이라는 노장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 맞나요? 블랙스톰 작전의 이정호 대위가? 블랙스톰 작전.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75년 38선 인근의 어느 고지.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이 있었죠. 당시 저는 최전방 관측 초소에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미군 본부를 향해 침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저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세계 소대를 상대해야 했죠.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그들의 진격을 지연시켰어요. 4시간 동안 저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수류탄이 발밑에서 터졌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저는 8군데나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군 헬기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군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몇 주가 지난 뒤였어요. 부상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저는 조용히 군을 떠났습니다. 그 작전에 대해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군 장성들이 저를 알아보다니 윌리엄 브라운 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단독으로 적 세계 소대를 4시간 동안 저지하여 아군 1개 연대를 구하신 영웅입니다. 당시 저는 젊은 소위였고 그 연대에 속해 있었죠. 이정호 대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경건해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 경호원들, 심지어 최민수까지도요. 데이비드 김 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을 구출한 의무병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당신의 용기에 대해 늘 이야기했죠. 한국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데이비드 김 중장이 거수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별들이 저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경건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희생이 이제서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랑스러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죠. 이제야 제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민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라고 비웃던 사람이 이런 영웅이었다니.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데이비드 김 중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정호 대위님,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였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차츰 그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호텔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때 인파 속에서 박민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창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모른 척할 수 없었겠죠.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대장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 아침 펜타곤에 보고할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직접 알리겠어요. 이정호 대위님,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데이비드 김 중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한 적이 없었죠. 단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최민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최 팀장, 이정호님을 VIP룸으로 안내해드리세요. 오늘부터 그분은 우리 호텔의 귀빈입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총지배인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호님,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 같은 영웅이 저희 호텔에 계셨다니 영광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퇴직 압박을 받는 늙은 경비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는 국가의 영웅이 되어 있었죠. 몇몇 젊은 직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아침에 저를 비웃던 그 직원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제 앞에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중장이 다시 말했어요. 이정호 대위님,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측근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곧 작은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김 중장은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빛나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 명예 훈장입니다. 1975년에 당신에게 수여되었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훈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혼자 사귀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 데이비드 김 중장이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례를 했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따라 경례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젊은 이정호 대위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똑바로 자세를 취하고 경례로 답했어요. 군인의 본능이 살아난 겁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거는 전화를 받으며 제 마음은 더욱 벅차올랐어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시끄러운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을 뿐이야. 오늘은 제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정호 대위 블랙스톰 작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받는 순간까지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특별 응접실에 들어서자 호텔 직원들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최민수의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에 고인 당혹감. 그는 저를 안내하는 내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데이비드 김 중장과 다른 미군 장성들이 곧 도착할 거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잠시 혼자 남겨진 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은 저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었죠. 문이 열리고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마치 울었던 것처럼요. 그는 제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당신의 임무를 충실히 한 것뿐이요. 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니까.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차장에서 발견하신 수상한 차량도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분명 그는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지금 그를 더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영웅 취급을 받는 것이 어색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일하면 되는 거죠.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정호님, 이건 교체 계획 명단입니다. 제가 직접 찢어버리겠습니다. 종이를 찢으려는 그의 손을 제가 막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다만 그 과정이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최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한 듯 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의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잠시 후 데이비드 김 중장과 다른 장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데이비드 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호 대위님,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웅이라니요. 윌리엄 브라운 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호 대위님,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연대 전체가 전멸했을 겁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산속에서 홀로 적과 맞서 싸우던 순간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버텼던 시간들. 그 기억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후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어요. 데이비드 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시겠군요. 네, 김철수 중위, 박상민 하사.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데이비드 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김철수 중위는 그 후 장군까지 진급했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박상민 하사는 안타깝게도 그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박상민 하사. 그는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저를 끌어안고 적의 총알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의 가족은요? 미국 정부에서 특별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 미군 장교로 복무 중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았군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옛 전우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산화한 전우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두 노병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데이비드 김은 제게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훈장을 수여받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에서의 평범한 삶에 만족합니다. 큰 행사보다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제 말에 데이비드 김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소박함이 더욱 당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훈장은 공식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장 자체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인정이 중요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데이비드 김은 떠나기 전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용한 삶이 끝나고 갑자기 주목받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희생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뻤죠.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호텔에서 제공한 VIP 객실로 안내받았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호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제 작은 원룸이 더 그립게 느껴졌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퇴직을 걱정하던 제가 오늘은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블랙스톰 작전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훈장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무나 큰 상실감 때문이었어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모두 떠나버린 자리에 혼자 남았다는 죄책감이었죠. 잠에 들기 전 아내 미영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과거를 이야기해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여전히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제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총지배인이었어요. 이정호님, 오늘은 휴식하셔도 됩니다. 지금 로비에 기자들이 모여 있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님께서 9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머무는 것은 불편했어요. 저는 여전히 일하고 싶었죠.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에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서자 윤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호 선배님, 오늘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 자리는 여기야. 영웅이 된다고 해서 내 임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윤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호텔 곳곳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수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어제의 주차장 차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전 8시 최민수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이정호님 정말 오셨군요. 오늘은 휴식하시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이 호텔의 경비원이니까요. 최민수의 표정이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정호님 같은 분이 우리 호텔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지만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9시가 되자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CCTV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데이비드 김 중장이 기자들 앞에 서서 블랙스톰 작전과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정호 대위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모두가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주목받는 것보다 묵묵히 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편안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데이비드 김 중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정호 대위님의 겸손함이 더욱 당신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상민 하사의 군번줄입니다. 그의 아들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상민 하사. 그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군번줄을 손에 쥐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김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있었어요. 전장에서 함께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같은 군인이었으니까요.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직원들의 존경 어린 인사뿐이었죠. 어제와 같은 일상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오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나 대중의 인정에 있지 않았죠. 그것은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진정한 군인은 은퇴가 없다. 위치가 바뀌었을 뿐 나는 여전히 내 초소를 지킬 뿐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호텔로 향할 겁니다.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서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 희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정한 영웅의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